가치와 가격 이론이 몇 페이지? 3절 가격 이론. 가격 이론 뭐 그냥 한 문제 내는 건데 제일 먼저 이제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는 내용이 나오죠. 원래 이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는 거는 한 5, 6월 정도 돼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죠? 올해는 뭐 내가 성질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1월달부터 모든 걸 다 해주고 있대 지금, 그죠? 미쳤나봐 지금.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올해. 원래 안 그랬어, 그죠? 예전 진짜 작년에는 이런 거 1, 2월달에 아예 그냥 입도 뻗고 안 했는데 올해 하여튼 모든 걸 지금 다 알려주고 가고 있어. 크게 들어줘. 크게. 그것도 포스트잇도 그것도 좀 특이하게 생겼네. 하트 모양으로. 무슨 별게 다 나오네. 자, 이 가치하고 가격은 원래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에요. 가치하고 가격. 같은 말인데 이제 동의어인데 그냥 가치 가격 같은 말로 동의어로 통용을 하거든. 왜 동의어냐? 장기적으로는 가치하고 가격은 반드시 일치합니다. 반드시 일치하니까 그냥 가격이나 가치는 동의어다 이렇게 통용을 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가치하고 가격을 비교해보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비교는 한번 해봐야 돼. 자,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5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급하게 있잖아요. 4억에 급매를 했다. 이렇게 한번 가져보자. 그럼 5억짜리 정도 되는 아파트를 4억에 급하게 매도를 했어. 급하게 매매를 했죠. 요 문장에 지금 화폐가 5억하고 4억 두 개가 나와 있어. 그죠? 근데 한 개는 가치고 하나는 가격이에요. 4억하고 5억 중에 뭐가 가치입니까? 5억이 이게 가치라는 걸 알겠어요? 가치. 그리고 4억에 매도했으니까 4억이 가격이다. 요게 구분됐어? 그러면 이제 다 끝났네. 가치하고 가격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거 다 끝났잖아요. 가치하고 가격이 달라졌어, 지금. 가치는 5억인데, 가격은 이제 4억이죠. 이 가치하고 가격이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불일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기에는 가치와 가격은 없다? 불일치할 수 있죠, 그죠? 단기에는 가치와 가격이 달라졌는데, 장기적으로는 일치해요. 자, 가치를 한번 정의해보면, 가치 5억이라는 거 뭐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파트를 보니까, 이 아파트가 장래에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지금 현재 시점에서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5억 정도 돼 보인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치를 정의하자면 이 가치란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장래에 발생할 이익을 현재 시점에서, 그죠?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5억 정도 돼 보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래에 발생할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을 했기 때문에 현재의 값이에요. 가치는 현재의 값이고, 요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값은 5억짜리 정도로 보고, 을은 또 4억으로 볼 수도 있고, 비율은 뭐 4억 5천으로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6억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고, 얼마 정도 돼 보인다 이 말이니까 매우 추상적이죠. 금액이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는 아주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거면서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 다원적 개념입니다. 여러 개가 존재하죠. 그죠? 4억도 될 수 있고 5억짜리 정도도 볼 수 있고 5억 5천으로도 볼 수 있고 6억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 다원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거면서 장래 발생할 이익을 현재 시점에서 돈으로 환산한 거가 현재의 값이에요. 근데 가격은 뭐냐? 이 가격 4억이라는 거는 매도자와 매수인 간에 실제로 거래를 통해서 지불한 금액이죠. 그죠? 을이 갑으로부터 아파트를 넘겨받은 대가로 4억을 지불했죠.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거래를 통해서 실제 지불된 금액입니다. 이미 아파트를 넘겨받은 대가로 지불한 돈이 4억이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불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값이죠. 가격은 과거의 값이고요. 이미 지불된 금액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딱 정해져 있어, 그죠? 4억에 살래. 그래, 4억에 살게. 합의하면 결정되는 거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합의가 되기 전에는 거래도 되지 않고 가격도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4억에 살래? 3억 5천 줄게.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서 가격이 발생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합의하에만 결정되는 거니까 매우 객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금액이 딱 한 개로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 합의하에 결정되는 금액을 딱 하나밖에 없는 거지 두 개가 될 수도 없죠. 그죠? 가격은 오직 한 개만 존재합니다. 오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죠? 갑을 사이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거래를 통해서 성사된 금액은 4억 한 개밖에 없는 거지 두 개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두 개가 존재하는 순간 거래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합의하에 결정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면서도 오직 한 개밖에 존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란 거는 항상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고서는 가격은 발생할 수가 없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거래가 성사돼서 하나의 가격이 결정돼 나오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가격이란 거는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수요 공급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되죠. 근데 가치는 그렇지가 않아요. 봐라. 지금 가치가 얼마죠? 5억이죠. 5억. 가치가 5억인데 가격은 얼마죠? 4억이죠. 그럼 가치 5억은 가격에서 1억만큼 오차가 발생했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가치는 가격의 오차를 가감해서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가치를 판단하는 전문가는 누굴까요? 가치에 대한 전문가는 감정평가사입니다. 가치를 산다는 사람이 감정평가사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격을 결정하는 전문가는 누구? 우리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거래를 통해서 가격을 얼마였고 조정해주고 하는 전문가는 감정평가사가 아니고 누구? 공인중개사란 말이야. 그래서 가격에 대한 전문가는 공인중개사고요. 가치에 대한 전문가는 감정평가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치가 지금 5억 정도 되는데요. 5억 정도 되는 물건인데 4억이면 살 수 있죠. 싸죠. 그러면 이제 구매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겠죠. 5억짜리를 4억 달라고 한다. 싸니까 서로 살려고 하겠죠.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이 가격이 상승해 갑니다. 이 가격이 계속 상승해 가서 어디까지 상승하느냐? 가치와 일치하는 5억까지 상승해 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면서 균형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가치하고 가격은 어떻게 했다? 불일치했죠. 가치와 가격은 괴리가 생겨서 불일치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가치하고 가격은 일치한다 이 말이야. 일치.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일치하니까 동의하다 하고 통용하는 거예요. 단기에는 가치와 가격은 불일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니까 가치나 가격은 같은 말이다. 그래서 시장 가치나 시장 가격 같은 말이고요. 담보 가치, 담보 가격, 또 뭐 균형 가치, 균형 가격 전부 그냥 동요로 통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단기에는 이렇게 불일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가치하고 가격의 차이점인데 뭐 자주 시험에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한 3, 4년에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되는데요. 최근에 시험에 나올 때는 가치는 미래의 값이고 가치는 미래의 값이고 가격은 현재의 값이다. 이렇게 해서 과거하고 현재 요걸 수준에서 나왔고요. 예전에 시험에 나올 때는 가치와 가격은 단기에는 반드시 일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두 개가 불일치할 수 있다. 이 장단기의 개념을 또 바꿔서 냈네. 이렇게 낸 적도 있고요. 뭐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올해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온다. 내가 답을 알려줄게요. 답을 알려줄게. 올해 시험에 나오면 요 둘 중에 한 개 수준에서 나옵니다.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 개념이나 가격은 객관적이고 구체적 개념이죠. 그죠? 그리고 가치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른 거니까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지만 가격은 오직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걸 이제 반대로 낼 가능성. 이거밖에 없다 시험에 나올게. 그럼 딱 내가 얘기해 줬어요. 포인트까지 얘기해 줬는데 또 나한테 또 틀리면 답이 없다. 이렇게 찍어주면 시험에 나오면 딱 그거 나와요. 거짓말 아니고. 나중에 시험 치놓고 봐. 찍어줘도 뭐 못 맞추는데. 그죠? 안 찍어준 거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개새끼 이것도 안 가르쳐주고 막 하면서 막 시험 끝나면 전부 선생 욕밖에 안 하지, 그죠? 시험장에서 나오면서 절대 욕하면 안 됩니다, 선생 욕을. 알았죠? 그냥 내 탓이다. 가르쳐 줬겠지만 내가 잊어버렸구나, 이런 생각해야지, 그죠? 안 가르쳤다 이러지 마. 좀 모르면 안 가르쳤다 이러지 말고. 가치와 가격의 차이점이고. 자, 이번에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아주 중요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기준 시점. 감정평가에서는 이 기준 시점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기준 시점이란 감정평가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다. 자, 어떤 사람이 A라는 건물을요, 2019년 2월 10일 날
우리 건물 가격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가격을 좀 평가해 주세요. 하고 가격을 평가해 줄 걸 의뢰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감정평가서가 이 물건에 대해서 가격을 평가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가격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또 이 건물이 몇 년 정도에 건축된 물건인가. 그죠? 또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권리관계는 깨끗하고 뭐 소유권에 하자는 없는가. 이런 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 평가를 할 거 아니야. 그지? 2년 전에 건축한 물건하고 23년 전에 건축한 물건하고 가격이 똑같을 수도 없고 배런방에 건가 있고 뭐 곰팡이 팍팍 피 있는 거하고 깨끗한 거하고 그 금액이 똑같겠습니까? 당연히 평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조사를 해봐야. 뭐 좀 어려운 것도 없는데 뭐 어려운 척 하고 있어. 지금 오늘 하는 건 안 어렵다니까. 다음 주 가면 머리 아파요. 다음 주엔 붕대 감고 와. 머리 지나요. 다음 주는. 오늘하고 이번 주는 이제 이 전문가가 하는 거니까 용어들 자체가 좀 생소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 물론. 그죠? 그렇지만은 뭐 다 뭐 지금까지 공부하는 사람도 다 해가지고 다 합격해서 나갔잖아요. 맞추고. 그죠? 그럼 딴 사람도 했는데 왜 내만 뭐 어렵다 하고 못한다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2월 23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공시부 보강이네. 그죠? 3일절은 금요일인데, 중개사법은 8주 만에 끝낸다 그러니까, 금요일은 하루 휴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내일이 화요일 날은 세법이 아니고 공시부 책이다. 또 세법 책 들고 와서 또 책 빌려주세요. 이러지 말고, 아셨죠?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중에 이 얘기 하면 안 되는데, 3월부터 푸득이하게, 그죠? 시간표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공포 선생님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경기도 파주에 지금 수업을 가시는데, 파주가 우리 학원 때문에 공포 선생님이 시간표를 바꿨거든요. 근데 원래 파주 원장님하고 시간표를 바꿔가지고 여기로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표가 안 맞아가지고 파주 원장님이 대학 강의를 가셔야 되는데, 대학 강의를 못 가는 거예요. 동국대에 강의를 가시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은 대학 강의를 안 가시면 안 되는 분이거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수업이 비어 있으니까 저하고 시간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지금 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월요일하고 수요일 시간표를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바꿀 수밖에 없는데 3월부터는 그래서 3월부터는 이제 월요일이 공법으로 가고 개론이 수요일로 가게 됐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럼 이제 1차 과목이 수목 이틀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목요일 오다가 수목 이틀 오는 거죠. 그럼 수목 이틀 오고 나면 5일 연속 수업을 안 하죠, 그죠? 한 주 빠지면 다 빠질 뻔했는 거지. 그러니까 좀, 시간표가 좀 떨어져 있는 게 좋긴 좋은데, 월목 이렇게 일부러 뛰어났는데, 어쩔 수 없이 시간표를 조정하다 보니까, 좀 불편을 들여가지고 죄송스럽긴 한데요. 제 탓이 아니고, 이거는. 이인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가지고, 안 그러면 공포생을 지금 시점에서 또 바꿔야 될 처지인데, 그거보다는 지금 시간표를 바꾼 게 안 낫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양지를 해주시고, 3월부터 시간표를 이렇게 월요일하고 수요일 시간표를 바꾸는 걸 제가 게시판에서 나중에 공개해 드릴 테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차고 없기를 바래요.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지금 이 물건의 가격을 평가하려면 이제 조사를 해야 돼. 그래서 평가사가 2월 11일 날 가격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2월 13일까지 조사를 했어요. 그럼 요 2월 11일은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이죠. 개시일이고 2월 13일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이다. 그죠? 그지? 그래가지고 2월 14일 날 이 건물의 가격이 2억이다. 이렇게 2억으로 가격을 결정했단 말이야. 2억으로 결정해가지고 감정평가서에 2억을 기재했습니다. 평가서에 2억을 기재했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여기 이제 2월 10일이 뭐야? 감정평가를 의뢰한 날이죠. 요 2월 10일은 감정평가 의뢰일이라고 하는 거야. 감정평가 의뢰일.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감정평가 의뢰일이라고. 가격 조사를 2월 10일에서 2월 13일까지 했죠. 2월 13일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이죠. 요 날이 기준 시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기준 시점. 이 기준 시점은 뭐냐? 즉 이 건물 가격을 얼마로 결정해서 2억으로 결정을 했죠. 근데 요 2억이 언제 시점에서 볼 때 2억이냐 이 말이야. 이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 이 물건은 2019년 2월 13일 시점에서 볼 때 2억이다 이 말이에요. 이 평가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 하는데 원칙적인 기준 시점은 언제로 한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입니다. 개시한 날이 아니고 이 가격 조사 완료일이 원칙적인 기준 시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서에 이제 2억을 결정해가지고 평가서에는 2월 14일 날 기재를 했죠.
요 감정평가서의 가격을 기재한 날을 감정평가일, 평가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감정평가일은 기준 시점하고 같은 날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감정평가일이 언제나 이런 건 몰라도 된다니까. 기준 시점이 중요한 거지. 자, 원칙적인 기준 시점이란 감정평가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시점이라 하는데, 원칙적인 기준시점은 언제란다?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 가격조사 완료일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그죠? 미리 기준시점을 딱 정해줄 수가 있어요. 정해주면서 2016년 2월에는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됐겠습니까? 하고 기준 시점을 지금 3년 전을 기준으로 평가해달라. 이렇게 딱 정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2016년 2월 시점으로도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지금이 2019년인데 3년 전을 기준으로 평가하려면요. 2016년 요 3년 전에 2016년 2월 시점에서 이 건물이 하자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주변 상태는 어떻게 했는가, 이런 데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야 3년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그 시점에서 가격조사가 불가능하다면 요 날을 기준으로는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의뢰인이 이렇게 미리 기준시점을 정해준다면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 줄 쫙 쳐 빨리.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여 미리 정해진 날을 기준 시점으로도 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원칙적인 기준시점은 언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 개시한 날이 아니고 완료일, 가격조사 완료일이고요. 의뢰인이 미리 기준시점을 정해준다면 그 미리 정해진 날을 기준시점으로도 정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가능해야? 가격조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가격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미리 가격시점이, 기준시점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정해진 날을 기준시점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러면 또 어디 틀린지도 모르고 그러지 말고,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미리 정해진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죠? 건물을 하나 매입을 했어요.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2019년 4월 1일부터 해서 2020년 3월 31일까지 이 건물을 임대한다면 이 건물에서 얼마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임대료를 좀 평가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임대료를 평가해줘야 되는데, 임대료는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임대가 지금 개시되는 날이 언제야? 4월 1일이죠. 요 날이 임대차 개시 시점이다. 그죠? 임대차를 개시하는 날, 임대차 개시 시점이고, 요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치 임대료 산정 들어가는 거야. 그죠? 임대가 개시되는 날부터 1년치 임대료 계산 들어가고 1년치 임대료가 얼마다고 산정을 하겠죠. 요 날이 바로 임료 산정 개시일입니다. 임료 산정 들어가는 첫날, 임료 산정 개시일 또는 임대차 개시 시점. 요 같은 말인데, 바로 이 임료는 임대차를 개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말이야. 임대료를 평가하는 시점은 임료 산정 개시일, 임대차 개시 시점입니다. 그리고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 가격을 평가하는 시점은 원칙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 다만 예외적으로 의뢰인이 미리 기준점을 정해준다면 그 미리 정해진 날을 기준점으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리 정해진 날을 기준점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능해야?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미리 정해진 날을 기준 시점으로도 정할 수 있다. 거기까지 정해놓고 3번 부동산 가격의 특징. 자, 부동산 가격은요, 일반 상품 가격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차이점을 가집니다. 그럼 왜냐? 부동산은 부동산 자체만의 자연적 특성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토지의 자연적 특성,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뭐 이런 특성들이 있었죠. 이문적성도 뭐 용도의 다양성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부동산 자체의 특성 때문에 가격도, 부동산 가격도 일반 재화 가격과는 좀 다른 독특한 차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일반 재화 가격과 좀 다른 독특한 차이점을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는데요. 지문에 종종 등장해요. 그러니까 제목들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부동산 가격은 단순히 가격 그 자체가 아니에요. 가격과 임료, 임대료 요 두 가지를 합친 거다 이 말이야. 여기서 이제 가격이 교환에 대한 대가죠. 교환에 대한 대가고, 임료는 용익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그죠? 보유 기간 중에 내 부동산을 타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죠. 그럼 타인이 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 대가로 나한테 지불하는 게 임대료죠. 그죠? 이게 보유 기간 중에 들어오는 이익이죠. 그리고 일정 기간 보유한 후 내가 처분을 한다. 그럼 내 부동산과 타인의 현금을 교환하죠. 그 대가로 들어오는 게 처분 시 들어오는 게 가격 아닙니까? 이제? 이거는 처분 시 들어오는 이익이고,
임대료는 보유기간 중에 들어오는 이익인데 내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했을 때 타인이 내 부동산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소모가 생겨서 달아 없어져 버린다. 그럼 임대라는 이익은 계속 발생할 수가 없죠. 바로 부동산은 소모되지 않는다. 영속성이라는 특성이 있죠. 그죠? 토지는 영속성. 건물도 한번 공급하면 오래오래 견디는 성격이 있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오래 견디는 성질을 내구성이라고 하는 거다. 내구성. 오래 견디는 성격. 그러니까 토지도 영속성, 건물도 내구성이라는 특성이 있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는 사용 기간 중에 항상 임대료라는 이익을 획득하죠. 그래서 이 일반 제어에서는 임대료라는 이익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이건 부동산에서만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단순히 가격 그 자체가 아니란 말이야. 가격하고 임료, 요 두 가지를 합친 게 부동산 가격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교환에 대한 대가인 가격과 용익에 대한 대가인 임료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은 단순히 소유권 그 자체의 가격만은 아니고 소유권 및 권리 이익의 가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부동산에서 여러 개의 권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권리마다 전부 가격이 다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권리 이익의 가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무슨 말이야?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그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한 개 가지고 있어요. 갑이 이 토지를 하나 보유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토지의 가격은 그냥 이 소유권 자체의 가격만 있느냐? 그건 아니다 말이야. 이 물리적 실체인 토지 가격, 이 소유권 자체의 가격만은 아니고, 자,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 하에 미친다 그랬지.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의 지표면을 이용할 수 있는 지표권이라는 권리도 가지게 되지만, 일정 부분의 공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공용권이라는 권리도 가지게 되고요. 또 일정 부분의 지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지하권이라는 권리도 가지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한 개의 소유권에서 지표권, 공유권, 지하권과 같은 여러 개의 권리가 분할되죠. 또 내가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해 쓸 수 있는 이익도 있죠. 또 뭐 지상권을 설정하면 지상권이나 지역권 이런 걸 설정하면 요 권리로부터 뭐가 들어와? 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익도 생기고, 뭐 전세권이라든가 임차권 설정하면 또 보증금이나 차임을 징수할 수 있는 이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한 개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권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권리마다 전부 이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 토지 자체의 가격만은 아니고 요런 권리에서 발생하는 이익까지를 합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 말이야. 이 부동산 가격이.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및 권리 이익의 가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권리가 동시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권리마다 모두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권리 이익에 바탕을 둔 가격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 배려하에 형성됩니다. 장기적 배려하에 형성되는데 이건 왜냐? 역시 또 영속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토지는 소모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이 이용하던 걸 물려받아서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미래에는 우리 후대들이 물려받아서 이용할 거야. 그지? 그래서 항상 이게 과거에 이용할 때도 또 미래에 이용할 때도 현재 내가 이용 중에도 소모가 안 되니까 자손 만대에 걸쳐서 누대에 걸쳐서 과거, 현재, 미래를 거치면서 가격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 관점에서, 그죠? 과거, 현재, 미래를 거치면서 장기적 배에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부동산 가격은 역시 개별적으로 또 형성됩니다. 개별적으로 형성돼. 왜 이 개별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느냐? 전부 다르기 때문이죠. 그죠? 개별성 때문에. 그래서 토지마다 전부 다른 가격이 형성된다. 그래서 한 개의 가격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은 일물, 일가,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고, 또 개별적으로 형성된 가격에는 특수한 동기나 사정이 개입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때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비교 방식에서는 반드시 개입된 사정을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고? 사정 보정. 반드시 사정 보정이 오고 또 개별적으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나온다. 다음 시간에. 개별적으로 가격이 형성되니까 개별적인 가격 형성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 개별 분석이 반드시 요구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형성되니까 일물 일가 법칙이 성립되지 않고 사정 보정이나 개별 분석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개별성 때문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부동산 가격은 국지적이고 지역적으로 형성됩니다. 국지적, 지역적, 부분 시장 단위로 가격이 계속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현재 토지가 이 위치에 있으면 이 위치 상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다. 그러면 서울에서 가격이 형성. 대구에 있으면 대구에서 가격이 형성되죠. 이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토지 가격하고 서울에 있는 토지 가격이 다르잖아,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공시가가 제일 비싼 토지가 어디 있어요? 서울 명동에 뭐, 내처럴 리퍼블릭인가 뭐, 그 건물, 그 땅, 그죠? 네이처 리퍼블릭인가 뭐, 지랄인가 있잖아, 그죠? 그죠? 그 지금 거기 제곱미터당 얼마입니까, 제곱미터당? 제곱미터당 1억 8,500이었지, 1억 8,500. 1제곱미터에. 그럼 평당, 한 평에 거의 3.3 곱하면 되니까요. 한 5억 몇천 되는 거죠, 한 평에. 땅 한 평에 5억 몇천이나 지금, 그죠? 그것도 공시지가만. 공시가 그러니까 이제, 공시가가 지금 그 정도 되면 시세는 공시가의 한 2배 이상 형성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뭐 그게 한 평에 10억 넘나 봐야 되겠죠, 그죠? 땅 한 평인데, 그죠? 내 하나 땅 놓으면 되는 땅인데, 10억, 다리 힘이 없다, 지금. 우리는 평당 1,000만원짜리만 좀, 그죠? 평당 1,000만원 가는 거라도 100평만 갖고 있으면 좋겠죠? 1,000만원짜리 100평만 갖고 있어도 부자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근데 10억짜리, 한 평에 10억짜리인데, 야, 그 양반이 뭐, 몇십 년 전에 그 토지를 경매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경매받았는데 그게 지금 경매받아가지고 아마 자기 경매받은 금액에서 지금까지 4,500배 올랐다나? 4,500배. 4,500배가 뭐, 그렇게,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뭐, 저번에 뭐, 그 인터넷 보니까 나오던데 보니까, 그저께 이제 얼마 전에 표준지 공시가 발표됐잖아요. 표준지 공시가는 발표됐고, 개별 공시가에 뭐 한 4월이나 되면, 4월, 그 원래 5월 31일까지 공시하는 거니까 개별 공시가는 4월이나 뭐 5월 초 정도 되면 발표가 되겠는데, 그죠? 우리는 땅 갖고 있어도 거의 걱정할 건 없어요, 그죠? 대구에 뭐 평당 몇천만 원짜리 갖고 있는 분, 여러분, 요 주위에, 여기만 해도 3천 몇백만 원인데, 요 정도 땅 안 갖고 계시죠? 저기 어디인지도 모르고 산 좀 사놓고, 뭐, 그죠? 논밭 좀 갖고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보통? 땅값 올라도 뭐, 세금이 그만큼 크게 나오거나 그럴 거는 아니고요. 공시가가 상승해도 그 최상위 계층, 최상위 한 1, 2% 계층이 좀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거고요. 98% 정도는 세금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어봐야.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지방에서는 뭐 땅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그죠? 이게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국지적, 지역적이고 항상 그 토지가 있는 위치에서만 가격이 형성되는 거다. 이런 특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6번째 이 중요한 특징인데, 부동산은 토지는 생산이 불가능해. 부정선이라는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부정성 때문에 귀하니까 갈수록 가격이 상승하죠. 상승은 아주 잘합니다. 상승 아주 잘하는데 한 번 이렇게 상승은 상당히 잘합니다. 근데 상승했고 최고 수준에 도달하죠. 그러면 쉽게 하락하지는 않는다 말이에요. 상승은 잘하지만 하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상방 신축성을 보인다. 상방 신축적이고 상승은 잘한다 이 말이에요. 상방향으로는 잘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나 쉽게 하락하지 않는다. 하방 경직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방 경직적이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상방 신축적이고 하방 경직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쉽게 상승은 잘해. 왜 상승을 잘하느냐? 귀하기 때문이죠. 부정성 때문에, 그죠? 근데 한 번 딱 상승해서 뭐 평당 10만 원 가는 게 200만 원, 500만 원까지 상승했죠. 그러면 500만 원까지 상승하면 500만 원 이하로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방 경직이다. 왜 안 떨어질까요? 첫째, 부동산은 한 번 가격이 상승하면 쉽게 하락하지 않는 이유가 유지 관리비가 거의 없어요. 토지는 안 썩으니까 그냥 방치해놔도 썩지 않으니까 유지 관리비가 거의 없고요. 또 담보와 임대차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지 않더라도, 그죠? 수요자가 전혀 없어서 살 사람이 없어도 안 팔아도 돼. 왜? 담보로 정하고 돈을 빌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타인에게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이익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쉽게 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하방경직성을 가지게 됩니다. 상승을 잘하는 것은 부정성 때문이죠. 기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고 담보와 임대차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쉽게 하락하지 않는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 이해도 또 뭐 부동산 가격 특징이 또 있겠지만요. 지금은 우선 이제 6가지 정도, 요 제목들 정도는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종종 시험에 등장하니까. 그리고 4번에 가면 가격 이중성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가격 이중성. 가격의 이중적인 성격 그 말인데요. 자, 가격이 결정될 때는 항상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고서는 가격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격은 언제나 뭐에 따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피해질 때는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이 정도 지점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결정된 가격이 다시 상승하거나 하락하잖아요. 그럼 이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조절해.
자, 지금 가격이 P일 때는 수요량도 이 정도 수준이고 공급량도 이 정도 수준인데요. 가격이 P1 정도로 한번 하락을 해볼까? P1으로 하락하면 공급자들은 가격이 하락하면 안 팔고자 하죠. 그러니까 요만큼밖에 안 팔려고 하니까 공급량이 요만큼 감소했어. 근데 수요자들은 가격이 하락하면 더 많이 사고자 하니까 요만큼 사고자 해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여기서 요만큼 더 증가를 했죠. 자,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지만 그 결정된 가격이 다시 상승 하락하면서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조절하게 되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야.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었지만 그 결정된 가격이 다시 역으로 다시 또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가격의 이중적인 성격, 이걸 바로 가격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은 결정되고 그 결정된 가격이 다시 역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이중적인 성격, 이걸 가격 이중성이란다. 이 용어를 기억하고요.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 가격 재원칙에서 수요 공급의 원칙 하는 게 나와요. 수요 공급의 원칙이 나오는데 가격 재원칙 중에 가격 재원칙 이게 수요 공급의 원칙은 뭐야?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이게 수요 공급의 원칙이야, 말 그대로. 근데 그 수요 공급의 원칙이 가격 이중성의 근거가 된다. 이게 좀 이따 나오니까 이걸 알아두자 이 말이다. 이 가격 이중성의 근거가 된 가격 원칙이 바로 수요 공급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요 기억을 하고요. 5번에 있는 내용은 뭐 가격 기록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고, 다음 페이지 가면 2번에 부동산 가격의 종류. 자, 여기 또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평규칙 제5조. 감평규칙 제5조에서는 감정평가 가격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시장가치 기준 원칙을 첨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 감평규칙 제6조에서는 감정평가는 현재 이용 상태 및 공부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그게 무슨 원칙? 현황평가 원칙이었죠? 현황평가 원칙을 첨명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앞 시간에 역시 물건별 평가 원칙에서 우리가 평가 대상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감평규칙 제7조에서 7조 1항에서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그랬죠? 그 개별로 평가하는 게 뭐고? 개별평가. 그러니까 개별평가 원칙을 또 첨명해놨죠?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뭘 원칙으로 하라. 이걸 기억을 해야 돼. 감평규칙 6조에서는 현황평가 원칙. 현황평가가 원칙이다. 7조에서는 개별평가가 원칙이다. 이 말이야.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구분평가도 가능하고 일괄평가도 할 수 있지만 그건 예외고요. 원칙은 개별평가가 원칙이야. 6조에서는 현황평가 원칙이란 말이야. 현황평가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조건평가나 소급평가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7조에서는 시장가치 원칙, 시장가치 기준 원칙. 감정평가 가격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감평규칙 5조에서 5조 1항에서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감정평가 가격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랬는데 이 시장가치라는 게 뭐냐? 자, 시장가치의 개념, 시장가치는 5가지 조건이 구비된 가격을 뜻한대요. 자, 줄침에서 따라야 돼. 시장가치란 첫째,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래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평가 대상이 되는 물건이 첫째, 통상적인 시장에서 두 번째,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게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그 밑에 조건을 줄을 치지 말고 위에 조문을 줄을 쳐야지. 참 내가 어디에 줄을 칩니까 지금. 조문을 보고 내가 얘기해 주고 있는데 조문에 1, 2, 3, 4, 5 하면서 치고 따라오니까 맨 위에 시장가치 개념 나와 있잖아. 둘째 줄에 법 조문에 첫째, 통상적인 시장에서 동그라미 1 줄치고, 두 번째,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끝까지 줄치고, 2, 3,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그게 줄치고 3, 4,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4, 5,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해서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시장가치가 바로 이렇게 5가지 요건이 구비된 가격이에요. 첫째,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게 이제 통상적인 시장성인데 이 통상적인 시장성이라는 게 뭐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공개된 시장에서 누구나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성이 있는 물건이 거래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못 판다.
그런 거는 시장성이 없는 물건이고요. 누구는 참여가 돼도 누구는 참여할 수 없는 시장이라면 그런 통상적인 시장이 아니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공개된 시장에서 누구나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성이 있는 물건이 거래되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랬죠? 그걸 출품 기간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 그걸 출품 기간의 합리성이라는데요. 출품 기간이 합리적인 상태에서 거래를 하라 이봐요. 이 출품 기간은 뭐냐? 매도자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시장에 출품을 냈죠. 시장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내놨단 말이야. 근데 이 물건이 시장에 팔리려고 나왔다 하는 걸 매수인이 인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출품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합리적인 상태에서 거래를 해라. 어느 정도면 합리적이냐? 부동산은 보통 매각하기 위해서 시장에 출품을 했을 때 2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 요 건물이 지금 125억짜리인데 그죠? 이거 125억에 팔려고 내놨는데 3일 만에 거래가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급매를 냈다는 뜻입니다. 급매. 그거는 정상적인 시장 가치가 아닌 거예요. 또 1,000만 원짜리 정도 되는 밭대기 하나 팔려고 내놨는데 그지? 9개월 반 만에 거래가 됐어. 그것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부동산은 매각을 하려고 내놨을 때 2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된 상태에서 거래해야 되는데 가장 합리적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거래를 해라. 그리고 세 번째,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당사자의 정통성. 거래 당사자가 정통하라. 정통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래 당사자가 누군데? 매도자와 매수인이지. 매수자와 매도인이 정통하라 이 말이야. 정통. 어떻게? 정을 확 통해보라는 거죠. 그 뭐 정을 확 통하려면 뭐 뽕나무밭으로 가든지 뭐 물레방앗간으로 가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뜻이 아니고 정통하라 이 말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다 물건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흔히 공유하라 이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거래를 해야 돼. 예를 들면 매도자가 지금 팔려고 내놓은 물건은 그동안에 매도자가 이용하는 물건이죠. 그럼 어디에 하자가 있는가를 다 알겠죠. 근데 매수인은 그런 걸 모르죠. 그런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면 그건 시장 가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다 물건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다 공유한 상태에서 거래를 해라. 그때 거래된 가격이 시장 가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그랬잖아요. 그게 거래의 신중성과 자발성, 신중성과 자발성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거래의 자연성. 그러니까 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매수인이나 매수자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거래할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거래해야지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된 거래를 했다거나 그죠? 또 잘 나는 지인 사이에 친족 간에 거래를 했거나 국가 공공기관 거래를 했거나 잘 나는 지인 사이에 거래를 하면 사정이 개입되는 거죠? 그러면 2억에 팔 수 있는 것도 1억 8천을 받을 수 있고 막 그렇잖아, 그죠? 그때 거래된 가격이 시장 가치가 될 수가 없다, 말이야. 매도자나 매수인 모두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내가 거래할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거래가 돼야 돼.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그래야 되지. 강요된 거래라든가, 뭐, 검은 양복 입은 사람 3명 갖고 살 거야, 안 살 거야, 이래가지고, 위협에 의해서 거래를 했거나, 뭐, 사기 강박에 의해서 거래를 했다. 그런 거는 시장 가치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그랬잖아, 그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그게 최고 가격의 성립 가능성. 그러니까 거래를 할 때 최고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에 거래를 해라. 그때 거래된 가격이 시장 가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는 이렇게 5가지 요건이 구비된 상태에서 거래되는 가격. 그게 시장 가치고 평가사가 자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때는 이 5가지 요건이 구비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 물건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걸 평가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 말입니다. 요 5가지 요건이 구비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 물건 가격이 얼마 정도 되겠다 하는 걸 평가하라. 그래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라 그랬는데 이제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요건이 결례가 되잖아요. 이 중에 한 개라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건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시장 가치가 아니고 예외적으로 이제 시장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 시장 가치 이외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시장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요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첫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또 두 번째,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할 때, 또 세 번째는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시장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가지고요. 세무서에서 이 건물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죠? 이 건물주한테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이 건물 가격이 얼마 정도다 하는 걸 평가해야 되겠죠? 그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 건물 가격을 백억하고 평가했잖아요. 그죠? 그때 평가한 가격은 그건 시장 가치가 아니에요. 그건 과세 가치라고 하는 거야. 과세 가치. 그 다음에 또 건물주가 이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은행에서 이 건물이 어느 정도 될지, 몇 억 정도를 빌려도 될지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감정평가를 110억하고 평가했어요. 그때 평가된 가격은 담보가치라고 하는 거야. 담보가치. 알았어요? 그럼 그것도 시장가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요 건물 말고 저쪽에 시내에, 그죠? 시내에 이 중개사 학원 건물이 불이 났다. 우리 건물 불나면 큰일 나지. 그죠? 저기 시내에 있는 이 건물 학원에 중개사건이 불이 나가지고, 그죠?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때 평가한 가격은 보험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게 이제 법령에 지금 다른 규정이 있는 거죠. 법령에 이렇게 다른 규정이 있다면 시장 가치가 아닌 과세가치라든가 공익가치라든가 보험가치, 담보가치 이렇게 다른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또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 팔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평가해달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시장 가치가 아닌 거죠. 이거는 매매를 하기 위한 그 평가니까. 그 다음에 또 사회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때는 이제 시장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뭐다?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원칙. 그럼 지금 간평 규칙에 규정된 원칙이 여러 개가 있죠. 시장 5조에는 시장 가치 기준, 6조에는 현황 평가 기준, 7조에는 개별 평가 기준. 지금 기준이 3개 나왔지. 나중에 이게 시험 문제야. 한 문제로 나온다니까. 다음 중 감정평가에 직접 규정된 내용이 아닌가? 이게 시험 문제로 하나 나와요. 시장가치 기준, 개별평가 기준, 현황평가 기준. 지금 3개 나왔다. 이렇게 감정평가는 원칙은 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시장가치란 이렇게 5가지 요건이 구비되는 가격을 시장가치라고, 이 5가지가 구비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겠다 하는 걸 평가하는 거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또 의뢰인이 요청할 때 사회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3가지 경우에는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외까지 딱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자, 시장가치였고요. 4절 가치 형성 요인 및 가치 발생 요인으로 갔어요. 가치 형성 요인, 발생 요인. 이 가치 형성 요인하고 가치 발생 요인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은 뭐냐? 부동산 가격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느냐? 이 부동산 가격의 형성 체계를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부동산 가격은 어떤 과정을 아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되는데요. 먼저 무수히 많은 가치 형성 요인, 이 가치 형성 요인이 아주 다양하게 무수히 많은 형성 요인이 존재합니다. 이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요. 가치나 가격은 같은 말. 이 가격 형성 요인이 가격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발생 요인 여러 가지가 상호작용을 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이 수요 공급이 일치할 때, 수요와 공급이 딱 일치할 때 하나의 가격이 결정돼 나오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가격이 바로 부동산 가격이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 가격 형성 과정을 지금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가격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데요. 자, 가치 형성 요인은 크게 우리 간평 규칙에 보면 가치 형성 요인은 작년에 나온 거다 이거. 작년 시험 문제 지문으로 바로 그냥 이 가치 형성 요인의 개념 자체가 시험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가치 형성 요인은 다른 게 아니고 간평 규칙에 규정된 개념을 그대로 지문으로 넣는단 말이야. 간평 규칙에 보면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요인과 지역적 요인, 개별적 요인을 말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다. 줄 빨짝 쳐라. 간평 규칙에 규정된 정의를 줄을 쳐야죠. 그죠? 가치 형성이란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말한다. 이렇게 딱 정의가 되어 있죠? 근데
가치 형성이 이렇게 크게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적 요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요 일반적 요인은 모든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모든 부동산. 그러니까 전국에는 모든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일반 요인이라고요. 지역적 요인은 특정 지역에 있는 특정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 가격. 뭐 대구면 대구, 울산이면 울산, 서울이면 서울 이렇게 특정 지역 내의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말 그대로 지역적 요인을 하는 거고요. 개별적 요인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개별적 요인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일반적 요인을 하는데 이 일반적 요인도 다시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에서 무수히 많은 가치 형성 요인이 존재해요. 사회적 요인도 여러 개가 있고요. 경제적 행정 요인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지역에 있는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지역적 요인도 지역의 일반 요인, 지역의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행정 요인이 있고요. 또 자연적 조건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개별적 요인도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개별적 요인도 토지의 개별 요인과 건물의 개별 요인 이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가치 형성 요인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가치 형성 요인이 가격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요. 그럼 가격 발생 요인은 가격을 발생시키는 원인 이런 뜻이죠. 그죠? 가격이 발생하려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고는 가격이 발생할 수 없죠. 그럼 가격을 발생시키는 원인에는 수요 측에서 가격을 발생시키는 원인도 있고 공급 측에서 가격을 발생시키는 원인도 있는 겁니다. 수요 측에서 가격을 발생시키는 요인, 유용성 그러니까 효용이죠. 효용, 만족도. 유용성이 클수록 가격은 높게 발생하겠죠. 그죠? 그리고 유효수요, 우리 수요 공급을 해서 했죠. 유효수요란 구입 의사와 구입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수요를 유효수요. 구입 의사는 있으나 구입 능력이 없는 수요를 잠재수요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는 반드시 구입 능력을 갖추고 있는 유효수요여야 한다 그랬죠. 구입 능력이 없어서는 물건을 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구입 능력,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유효수요가 크면 클수록 가격은 높게 발생하겠죠. 이 두 가지가 수요 측에서 가격을 발생시키는 요인이고요. 공급 측에서 가격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상대적 희소성. 그러니까 부동산은 아주 희소합니다. 부정성만 놓고 보면 절대적 희소성이라 그래야 돼. 전혀 공급을 못하니까. 근데 다행히 부동산도 토지도 용도 전환이나 이용 전환을 통한 공급이 가능하죠. 용도 전환이나 이용 전환을 통한 공급을 경제적 공급이라고 그러지.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죠. 어떤 특성이 있어서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니까 기하더라도 희소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희소하지는 않고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희소성이 하는데 기하면 기할수록 가격은 높게 발생하잖아. 그죠? 무궁무진하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물건은 가격이 발생할 수가 없지. 우리 공기는 무궁무진하게 공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유욕이 안 생기지. 갖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금원 몽달에다가 지리산 맑은 공기 담아왔으니까 한 몽달이 10,000원 하면 여러분이 사서 마실래? 그걸 안 사잖아. 왜? 공급이 무궁무진하고 소유욕이 안 생기는 거야.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귀한 물건일수록 갖고 싶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경쟁하니까 가격이 높게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희소할수록 가격은 또 높게 발생해요. 그래서 요 수요적과 공급적 요인, 요 세 가지가 이제 가격을 발생시키는 주 3요인이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전성을 이제 양도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통제 권한을 타인에게 전부 넘겨주는 것. 이걸 이전성 또는 양도 가능성이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통제 권한을 타인에게 넘겨줘야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가격 발생의 4요인이고 이 여러 가지 가격 발생 요인에 가치 형성 요인이 영향을 주면 이 발생 요인 여러 가지가 상호 결합을 하는 거야. 수요적 요인, 공급적 요인이 막 상호 결합을 해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한 개의 가격이 결정돼 나오고 요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이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이렇게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런 뜻이에요. 초점이 뭐냐? 자, 첫 번째 가치 발생 요인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죠. 수요적 요인도 있고 공급적 요인도 있잖아요. 근데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고서는 가격은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치 발생 요인은 어느 한 개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한다. 그러서는 안 돼. 이 수요적 공급적 요인이 상호 결합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가격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요적 요인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하지 않고 공급적 요인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하지 않단 말이야. 수요 공급이 일치해야만 가격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치 발생 요인은 어느 한 개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하는
한다. 그러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상호 결합을 통하여 가치가 발생한다. 그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을 뭐란다?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데, 가치 형성 요인은 간편기축에 기준된 개념 자체가 쉬운 문제예요.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요인, 지역적 요인, 개별적 요인을 말한다. 이렇게 딱 돼 있어. 그리고 일반적 요인에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 요인이 있다. 여기까지 딱 간편기축에 기준되어 있으니까 간편기축에 기준된 가치 형성이라는 개념을 기억해라요. 작년에도 그대로 지문으로 등장했고, 또 재작년 그 27회 때도 나오고 28회 때도 나오고, 그래서 계속 나와 지금. 가치 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가치 형성은 크게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으로 나온다. 요 가치 형성이라는 개념하고요. 이 발생 요인이 수요적, 공급적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발생 요인은 어떤 한 개만 가지고는 가격을 발생할 수가 없고, 이 여러 가지 가치 발생 요인이 상호 결합을 해야만 가치가 발생한다. 거기까지 해서 가치 형성 과정을 이해해 놓고, 5절에 가치 재원칙, 부동산 가치 재원칙,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수고했습니다.